한국 편의점을 단순히 일본의 뒤를 따르는 후발주자라 여겼던 기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2주 만에 그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그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충격과 감탄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을 넘어 베트남에서도 똑같은 성공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도 현지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한국식 편의점. 과연 일본의 자존심을 흔들 정도로 강렬했던 이 경험은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키사라기 아야메예요. 저는 28살이고 도쿄에 살면서 공영방송국에서 경제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2월의 한 조용한 화요일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아 녹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아직 조용했고 저는 모두가 출근하기 전 이 고요한 시간을 좋아했어요. 이메일을 열었는데 편집자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였어요. 제목을 보고 손이 멈췄어요. 한국 편의점이 일본을 앞질렀다.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읽고 세 번째로 또 읽었어요. 제일 먼저 든 감정은 놀라움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화가 났어요. 일본에서 편의점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우리는 수십 년 전에 현대적인 편의점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전 세계가 그 아이디어를 베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우리보다 앞설 수 있죠? 저는 이메일을 클릭했어요. 안에는 차트와 숫자로 가득한 비즈니스 보고서가 있었어요. 거기엔 한국 편의점이 우리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고,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고도 했어요. 매장당 식품 판매량이 더 많고 고객 만족도도 더 높다고 했어요. 저는 예전에 다른 취재로 서울에 2번 다녀왔어요. 그때마다 그 도시가 참 좋았어요. 사람들은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고, 지하철은 빠르고 깨끗했어요. 커피숍들은 맛있는 음료를 내줬고요. 도시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에너지로 가득해 보였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어 편집자 다나카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건 이메일 봤어요. 이 이야기를 취재해 볼까요? 라고 물었어요. 응, 좋아요. 다나카 씨는 바로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비행기는 목요일 아침 차가운 서울 땅에 내렸어요.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는 회색빛의 높은 건물들과 바쁘게 달리는 고속도로가 보였어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어요. 기차는 너무 부드럽게 달려서 움직임조차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강남역에서 내렸어요. 길 위에 발을 딛는 순간 무언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편의점이 정말 어디에나 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어디에나요.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만 4개의 편의점이 보였어요. 물론 도쿄에도 편의점은 많지만 여기는 그 이상이었어요. 각 편의점은 밝은 LED 간판을 달고 있었는데 대낮에도 환하게 빛났어요. 일본 편의점보다 간판은 더 크고 색깔도 더 선명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은 CU 매장이었어요. 자동문이 슉 하고 부드럽게 열렸고 안으로 들어가니 조명이 따뜻하고 밝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추고 놀라 눈이 커졌어요. 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카운터로 갔어요. 그런데 지갑을 꺼내지도 않았고 동전이나 지폐를 찾지도 않았어요. 그냥 휴대폰을 카운터 위에 있는 작은 검은 사각형에 갖다 댔어요. 결제가 끝났어요. 전 과정이 3초도 안 걸렸어요. 그 뒤에 있던 대학생은 샌드위치와 커피를 샀는데 이번에는 스마트워치를 그 사각형에 톡 대더니 또 다른 3초 결제였어요. 저는 10분 동안 지켜봤어요. 20명의 손님이 오갔는데 그중 딱 한 사람만 현금을 썼어요. 줄은 마치 언덕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빠르고 부드럽게 흘렀어요. 기다림이 거의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요. 카드 결제는 느리고 가끔 기계가 작동하지 않기도 하고 비밀번호를 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선반 쪽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눈이 커졌어요. 가게 절반은 음식 코너였어요. 단순히 과자나 음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한 식사들이 있었어요.
마치 식당에서 막 나온 것 같은 비빔밥이 따뜻한 박스에 담겨 있었고 신선하고 아삭해 보이는 치킨 샐러드가 있었어요. 버튼만 누르면 스스로 데워지는 똑똑한 용기에 담긴 국도 있었어요. 한쪽 선반에는 밀키트가 있었어요. 날 재료와 간단한 조리법이 함께 들어있는 패키지였어요. 한국식 치킨을 집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키트, 매운 국수 야채 부침개 키트까지 있었어요. 재료는 아침에 주방에서 갓 준비한 듯 신선해 보였어요. 저는 커피를 하나 사서 창가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커피 맛은 놀랍도록 훌륭했어요. 진하고 부드러웠어요. 이건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였어요. 작은 식당, 작은 마트, 그리고 작은 기술센터가 모두 합쳐진 공간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도쿄에서 읽었던 그 보고서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일본의 편의점 아이디어를 따라 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더 큰 무언가로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밖으로 나왔어요. 더 많은 매장을 방문할 시간이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시간이었어요. 제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어요.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한국의 대형 편의점 회사 중 하나인 GS25 본사를 찾았어요. 본사는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고 안은 현대적이고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태블릿과 커피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데이터팀의 박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제 노트를 보더니 미소 지으며 여러 대의 컴퓨터 화면이 가득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라이브 지도가 떠 있었고 수백 개의 작은 점들이 도시 곳곳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점 하나하나가 편의점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색깔은 초록, 노랑, 빨강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박 씨가 설명해 줬어요. 초록은 정상적인 매출, 노랑은 붐비는 상태, 빨강은 아주 붐비는 상태를 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그 시스템은 매장이 바빠지기 전에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비가 올 예정이면 지하철역 근처의 매장이 화면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우산과 따뜻한 커피를 살 것을 컴퓨터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구 경기가 끝나기 직전이면 경기장 근처 매장들이 빨갛게 깜빡였어요. 시스템이 배고픈 팬들이 몰려올 것을 준비하는 거였죠. 박 씨는 한 매장점을 클릭했어요. 그러자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그 순간 어떤 상품이 팔리고 있는지가 보였어요.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라 에너지 음료가 인기가 많았고 날씨가 추워서 컵라면 판매도 빠르게 늘고 있었어요. 컴퓨터는 내일을 위해 두 상품을 더 주문하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화면 속 숫자가 게임처럼 실시간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어요. 매출은 몇 초마다 변했고 컴퓨터는 모든 구매에서 학습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분 단위로 똑똑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편의점 체인이 아니었어요. 객이 원하는 걸 그들이 알기 전에 먼저 생각해내는 거대한 전자두뇌였어요. 박 씨는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도시 안에서 움직이는 배송 트럭들을 추적하는 화면이었어요. 빨간 선이 그들의 이동 경로를 표시했고 작은 트럭 아이콘이 실시간으로 길을 따라 움직였어요. 교통이 나빠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새로운 경로를 찾았어요. 어떤 매장에서 우유가 떨어지면 가장 가까운 트럭이 메시지를 받아 먼저 들르도록 했어요. 저는 일본의 편의점들을 떠올렸어요. 우리도 좋은 시스템이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구조예요. 여기는 사람이랑 컴퓨터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계산과 예측은 컴퓨터가 맡고 최종 선택은 사람이 하는 방식이었어요. 미팅을 마치고 저는 근처 편의점에 들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진열대에 놓인 신선한 샌드위치를 보면서 아침에 컴퓨터가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할 걸 예측했기 때문에 배달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맛의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걸 보면서 제 또래 사람들이
자주 사간다는 걸 시스템이 배웠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매장은 마치 마법 같았지만 이제 저는 그 마법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바로 데이터였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언제, 왜 사는지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였어요. 저는 삼각김밥을 하나 사서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삼각김밥은 완벽했어요. 밥은 신선하고 찰졌고 속은 참치와 마요네즈가 알맞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단순한 음식조차 기대 이상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일본에서는 규칙을 잘 지켜서 좋은 편의점을 만들어요. 직원 교육을 잘하고 매장을 청결히 유지하고 인기 있는 상품을 채워 넣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있었어요.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걸 더 정확히 맞추고 있었어요. 그때 고등학생 몇 명이 편의점 간식을 먹으며 지나갔어요. 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그 학생들은 이런 데이터 시스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자신들이 좋아하는 편의점에 항상 원하는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게 핵심이겠죠. 최고의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단지 삶을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뿐이에요. 저는 서서히 왜 한국 편의점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온 지 닷새째 되는 날, 저는 하루 종일 편의점 음식만 먹어보기로 했어요. 그게 제 테스트였어요. 일본에서 편의점 음식은 비상시에만 괜찮은 수준이에요. 제대로 된 식당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은 다를까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아침으로는 호텔 근처 세븐일레븐에서 데운 도시락을 샀어요. 박스를 들었을 때 손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안에는 흰쌀밥, 구운 연어, 절인 채소, 계란말이, 조각이 들어있었어요. 고급 식당에서 나올 법한 구성이었어요. 저는 길 건너 작은 공원에서 그 도시락을 먹었어요. 연어는 부드럽고 짜지 않았고 밥은 딱 맞게 지어져 있었어요. 채소는 아삭하고 신선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이건 그냥 편리한 음식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점심으로는 CU 매장에서 신선 밀키트를 사봤어요. 포장 안에는 생야채, 조리된 고기, 그리고 소스가 각각 따로 들어 있었어요. 설명도 간단했어요. 전부 섞어서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준비하는데 2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건 불고기, 상추, 밥이 함께 들어있는 세트였어요. 야채는 물방울이 맺힐 만큼 신선했고 고기는 달콤하고 불향이 났어요. 밥은 따뜻하고 포슬포슬했어요. 호텔 방에서 만든 건데도 집밥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저는 편의점에서 샀다는 게 놀라웠어요. 오후에는 GS25 매장 뒤쪽에 있는 조리 구역을 구경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흰색 유니폼과 모자를 쓴 직원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빠르지만 세심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한 여성은 알록달록한 채소를 투명 용기에 담고 있었고 다른 남성은 신선한 샌드위치를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정말 깨끗했어요. 직원들은 몇 분마다 손을 씻었고 장갑도 자주 갈아 끼웠어요. 벽에는 온도계가 걸려 있었는데 식재료가 안전하게 보관될 만큼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켜보는 동안 트럭 한 대가 도착했어요. 직원들이 박스를 내렸는데 그 안에는 통닭, 새빨간 토마토, 초록빛 상추, 흰 양파가 가득했어요. 냉동이나 가공식품이 아니라 농장에서 바로 온 듯한 신선한 재료였어요.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 편의점은 그냥 공장에서 만든 음식을 데우는 게 아니었어요. 도시 곳곳에 있는 작은 주방에서 직접 신선한 음식을 조리해 매장에 공급하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작은 레스토랑이 있는 것과 같았어요. 다만 손님을 테이블에 앉혀서가 아니라 음식을 편의점으로 보내고 있었던 거죠. 저녁에는 일부러 가장 복잡해 보이는 음식을 골랐어요. 8가지 채소, 고기, 밥, 매운 소스가 함께 들어있는 비빔밥이었어요. 포장에는 특별한 발열 장치가 있어서 버튼을 누르자 3분 후에 김이 뿜어져 나왔어요. 뚜껑을 열었을 때 음식은 완벽하게 뜨거웠어요. 채소마다 고유의 맛이 살아있었고 고기는 부드러웠어요.
밥은 질지 않았고 소스는 매콤했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생각했어요. 이 비빔밥은 도쿄에서 제가 어떤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보다 나을 정도였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제가 발견한 것을 곱씹었어요. 한국 편의점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신선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일본에서 편의점 음식은 늘 타협의 선택이에요. 더 좋은 걸 못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고르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그걸 아예 다른 차원으로 바꿔버렸어요. 편의점 음식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바쁜 서울 직장인들이 요리하지 않고도 균형 잡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걸요. 학생들이 저렴하게 건강식을 챙길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동네 편의점에서 신선한 식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요. 이건 단순히 비즈니스 성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백만 명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저는 놀라운 기술과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큰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한국 편의점이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저는 답을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호찌민시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그곳에 편의점을 열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이야말로 진짜 시험이었어요.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공기가 제 몸을 덮치는 따뜻하고 습한 담요 같았어요. 저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찌민시 도심으로 갔어요. 창밖으로는 수천 대의 오토바이가 마치 물고기 떼처럼 몰려다니는 게 보였어요. 첫 번째 한국 편의점은 번화가 모퉁이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초록과 흰색의 GS25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풍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에는 베트남어 간판이 가득했고 노점상들은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국수를 팔고 있었어요. 냄새와 소리는 한국과 전혀 달랐어요. 저는 긴장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질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가게 안배치는 서울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상품은 현지에 맞게 영리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김치 옆에는 베트남식 절임 채소가 있었고 한국 삼각김밥 옆에는 베트남 스프링롤이 있었어요. 음료 냉장고에는 한국 바나나 우유와 베트남 아이스 커피가 나란히 있었어요. 누군가 현지 사람들이 뭘 원할지 깊이 고민한 게 분명했어요. 저는 30분 동안 손님들을 지켜봤어요. 베트남 회사원은 한국 컵라면과 베트남 과일 주스를 샀고 젊은 여성은 한국 마스크팩과 베트남 과자를 골랐어요. 모두 자연스럽게 물건을 고르고 있었고 낯설거나 불편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제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베트남 손님들이 휴대폰으로 결제했는데 서울에서처럼 삑 소리가 났고 3초 만에 끝났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직원들이었어요. 모두 베트남인이었지만 한국식으로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손님이 들어오면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고 매장을 아주 깨끗하게 유지했어요. 상품을 진열할 때도 정교하게 라벨이 앞으로 보이도록 하나하나 가지런히 맞췄어요. 한 젊은 직원이 신선식품 코너를 채우고 있었는데 포장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줄이 삐뚤지 않도록 세심하게 맞추는 모습이 서울에서 본 직원들과 똑같았어요. 저는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이 함께 담긴 도시락을 샀어요. 불고기와 베트남 허브, 한국 쌀밥과 베트남 피시소스가 한 세트였어요.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맛있었어요. 서로 다른 맛이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 편의점 시스템은 단순히 한국 문화에만 맞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든 적용 가능한 좋은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기술은 어디서든 통했고, 신선한 음식 개념도 어디서든 통했고, 꼼꼼한 서비스도 어디서든 통했어요. 핵심은 보편적인 원칙이었어요. 쇼핑을 빠르고 쉽게 만들 것,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것,
기술로 고객이 원하는 걸 예측할 것, 그리고 모든 고객을 존중할 것. 그날 저녁 저는 세 곳의 한국 편의점을 더 들렀어요. 각각 다른 동네에 있었는데 다들 현지 분위기에 맞추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대학가 매장에서는 학생들이 편의점 음식을 먹으며 작은 테이블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비즈니스 지구 매장에서는 직장인들이 짧은 점심시간에 빠르게 음식을 사갔고요. 주거 지역 매장에서는 가족들이 저녁 식사 재료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 매장들은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 속에 한국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시험 완료. 한국 편의점은 한국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통한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인간의 필요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좋은 음식, 빠른 서비스, 편리한 위치. 저는 답을 찾았어요. 한국 편의점은 단순한 지역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을 어디서든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모델이었어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2주 전 제가 탔던 그것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똑같은 작은 캐리어, 똑같은 카메라, 똑같은 세 권의 노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노트들은 모든 걸 다르게 보게 만드는 발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니 겨울 공기가 날카롭고 깨끗하게 느껴졌어요. 익숙한 전철을 타고 도시로 들어가면서 평생 보아온 동네들을 창밖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제 나라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익숙한 역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수천 번은 걸었을 길이었어요. 제 아파트 근처 모퉁이에는 5년 동안 거의 매일 들르던 세븐일레븐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매장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매장은 늘 그렇듯 깨끗하고 잘 정돈돼 있었어요. 카운터 뒤 직원도 늘 그렇듯 친절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어요. 결제 과정은 서울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느렸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여전히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했어요. 신선식품 코너는 더 작았고 선택지도 적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평소처럼 저녁 간식으로 삼각김밥과 녹차를 샀어요. 삼각김밥은 맛있었지만 한국에서 먹었던 밀키트와 자꾸 비교하게 됐어요. 녹차는 괜찮았지만 서울에서 편의점 커피 머신으로 마셨던 훌륭한 커피가 떠올랐어요. 이건 어느 나라가 더 낫다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였어요. 저는 하루 종일 글을 썼어요. 마법처럼 작동하는 결제 시스템에 대해 썼고 고객이 알기도 전에 원하는 걸 예측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썼어요.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에 대해 썼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썼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일본의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쓴 거였어요. 우리는 현대적인 편의점을 발명했어요. 그건 자랑스러운 성취예요. 하지만 발명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도전은 계속 발전하는 것이에요. 한국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더 나은 형태로 발전시켰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차례였어요. 보고서에는 일본 편의점들이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적었어요. 결제 기술을 개선할 수 있고 신선식품을 늘릴 수 있고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고객 수요를 더 잘 예측할 수 있고 직원 교육을 통해 서비스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며칠 뒤 제 보고서가 방송으로 나갔어요. 시청자들이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편의점 시스템이 더 앞서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거라며 흥분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충분하다며 회의적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지 3주쯤 지났을 때 저를 웃게 만드는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한 일본 편의점 체인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시험하고 신선식품 코너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제 보고서를 읽고 제가 제안했던 아이디어 일부를 시도하기로 한 거였어요. 저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늘 더 나아질 방법을 찾는 거라는 것을 배웠어요. 최고의 기자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시험하고 더 나은 걸 발견했을 때 바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는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배우고 적용하고 발전시키려는 사람 모두의 것이라는 걸요. 이번 이야기는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준 이야기였어요. 진실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발견하고 나누고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